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165번은 제 겁니다. 이름을. 최근에 무작위 살인 사건들, 살인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등장을 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용서. 어, 내가 별로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서 그래서 상 같은 것도 잘 못 봤는데 이거는 이상문학상을 내가 유일하게 받은 이상문학상 수상작이에요. 예, 그, 그리고 여섯 번째 최근에 나온 마지막 시집, 너라는 즐거운 지옥에 실렸던 겁니다. 우선 쭉 읽겠습니다. 용서, 이만식. CNN에서 이란의 공개 처형 장면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2014년 4월 18일 새벽이 되기 전인데, 카스피해 근처 마즈나다란 주의 북부 도시 노르에서 군중들이 모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2007년 19살이던 발랄은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17살이던 압돌라 호세인 자대를 부엌 칼로 찔려 죽였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발랄의 머리에는 두건이 씌워지고 발랄의 목에는 올가미가 걸리고 발랄의 어머니는 슬픔에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발랄은 소리를 지르다가 크게 기도를 하더니 조용해졌다. 희생자의 가족과 함께 압둘라의 어머니가 군중들 앞에 나섰다. 압둘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후에 악몽의 세월이었으며 살인자 발라를 용서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었다. 고 선언했다. 그런 다음 발랄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올라설 의자를 달라고 요청했다. 의자 위에 올라서더니 발랄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말했다. 용서한다. 그리고 그녀와 압둘라의 아버지는 발랄의 목에서 올가미를 풀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압둘라의 어머니는 살해당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살인자를 용서할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게 시인가? 이건 CNN 기사의 번역인가? 이런 장래 판단이 무슨 상관인가?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발랄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면, 압둘라의 어머니는 발랄이란 청년의 죽음이란 짐을 평생 지고 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발랄은 자기가 죽인 압둘라의 죽음이란 짐을 평생 지고 가야 할 것이다. 압둘라의 어머니의 이슬람 신앙에는 심판을 전지자에게 맡기는 겸손이 있었다. 그런 겸손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난 이걸 일자 무식이었던 장모님에게서 본 적이 있었다. 내가 압둘라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장모님을 존경했었기 때문이고,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겸손에 감탄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거 거의 번역이죠. 여기까지는 번역에 가까워요. 번안이죠. 번안 된 것이 시로 된 거고, 또 그 시가 또 상을 받았으니까 더 그 의미가 있죠. 무슨 뜻인가 이런 게요. 첫 번째 이 시를 보면서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게 시인가 번역한 거죠. 여기까지만 썼으면 완전히 번역이죠. 번역한 거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몇 마디를 붙였어요. 왜 이게 시가 될 수 있는지, 이 시라는 게 무엇인지, 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질문은 중간에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시라는 장르 또는 번역이라는 산문이죠, 번역은 완전히. 산문이라는 장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금 용서라는 거를 주제로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용서는 지금 현재 인류가 닥치고 있는 가장 큰 재난의 바탕에 이 용서라는 개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용서라는 개념, 이 개념을 인류가 습득하지 못한다면 이 발랄의 어머니처럼 위험하지 않을까, 인류 자체의 운명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중심이 되어서 근데 그게 기존의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위나 지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어, 그 기존의 말로는 겸손이고 또 기존의 말로는 용서지만 그 기존의 말과 용서라든가 겸손이라는 것이 일자 무식이었던 장모님을 언급한 이유가 누가 이걸 보더니 그러더라. 장모님을 좋아하나 보죠. 그게 아니고 무식한 장모님조차도 뭔가 갖고 있는 깊은 신학에서 나오는 겸손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식 체계하고 전혀 다른 지식 체계, 인식 체계가 필요한 세상이 왔고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더 읽어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 CNN에서 이란의 공개 처형 장면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 18일에 이 군중이 모여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이게 그, 그 근대가 오기 전에는 공개 사형 집행이 있죠. 북한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내는 전근대 시대라고 보는 게 왕조 시대라고 보는 게 이 군중 사형 집행 장면이 있어서 그런 거죠. 후코의 감옥의 탄생을 보면 근대의 그 근대의 그 처벌 제도 그죠? 근대 처벌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잘못하면 니들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일벌백계 소위 요새 말하는 일벌백계 있죠? 그러니까 전근대의 일벌백계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랑 또 만나냐면 햄릿 햄릿도 햄릿도 만약에 근대 사회였다면 햄릿이 일부러 나서서 칼 들고 복수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 보면 결투를 하다가 햄릿이 죽죠.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결투를 한다든가 복수와 결투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대는 복수와 결투가 있는 세상이 이 탈근대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근대 일벌백계가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보다 모자란 그죠? 그렇잖아요. 문명의 단계에서 전근대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북한을 얘기하면서도 북한의 왕정이라고 말했는데 그거 다 마찬가지 소리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모자르다. 나 대한민국보다 모자르고 뭐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그런 식의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응? 민중이 모여서 사형 집행을 가르고 있는 장면에 대한 멋있는 묘사는 코의 감옥의 탄생에 보면 나오고 햄릿도 그런 거에 관련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란이라는 나라였던 거죠. 2014년에 이란. 아직도 전두되는 나라들이 많죠. 내용은 간단해요.
2017년에 19살이고 17살이고 둘이 어쨌든 싸움이 벌어져서 화가 나서 뭐 죽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할 방법은 성근대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함무라비 법정이죠. 그래서 교수형이죠. 너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연히 교수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 교수형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 요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형제도의 폐지 얘기도 여기다 걸려 있어요. 왜 사형제도의 폐지가 왜 나오냐면 사형제도가 도대체 왜 진행이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려는 거는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일벌백계의 정근대적인 그치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면 죽여버리는 것 사형수라고 그 국가살인이죠 이게 국가살인의 사형제도죠. 살인의 사형제도가 어, 사실은 그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냐? 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의 효용성 또는 의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형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하자. 그게 선진국계처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아, 이게 죽은 애도 안타깝지만 사형에 처하는 애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CNN의 기사가 아주 묘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올가미 가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그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으니까 얼마나 그 뭐 진이 빠지도록 울었겠죠. 그리고 이 젊은 애도 19살이니까 죽음이 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갑자기 죽음이 닥치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알 만한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다가 뭐 어쨌든 죽게 됐으니까 이슬람교도니까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 순간이죠. 희생자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정에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그런 그 함무라비 법정 그러니까 근대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죠? 근대법 탄생의 이전이죠. 근대법이라는 거는 요새는 법하면 근대법 이전의 상황이죠. 근대법에는 근대법에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지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가족에 특히 어머니가 중심이죠. 어머니가 아들을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죽은 이의 아들 죽은 애 악몽이고 당연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 그리고 발랄하게 다가가서 올라갈 의자를 달라고 그런 다음에 올라서더니 발랄을 뺨을 때리고 용서한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하고 합의를 본 거겠죠. 그리고 그녀와 압둘라의 아버지는 발달의 목에서 올가미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이게 이제 하무라이 법하고 좀 다른 거죠. 고대법하고 다른 중세법이 된 이유가 압둘라의 어머니는 이게 일스란 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살해당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살인자를 용서할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인 거죠.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거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소설가 이청준의 소설, 단편 소설을 영화한 게 밀양이라는 소설이에요. 밀양.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이가 이걸로 칸네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어려운 연기였어요.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할 정도로 어려운 연기예요. 왜냐하면 그 밀양의 그 전도연이 아들이 납치돼서 죽어요. 죽고 초등학생이. 근데 학원 원장이 죽인 거죠. 학원 원장이 납치해서 죽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근데 이 얘기는 이 전도연 그 납치당한 아들의 엄마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훨씬 어린 애죠. 17살이 아니고 훨씬 어린 애, 한 10살 정도, 14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애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얘기예요. 어, 살해당한, 어, 살해당한 초동생의 어머니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스토리가 이제 핵심 스토리는 어디냐면 그 죽은 다음 얘기예요. 그 살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아들을 이루는 악몽의 세월이라는 게
그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너무나도 뭐 예측이 가능한 악몽이죠. 어머니 자식이 죽은 다음에 어머니들은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래요. 나들 친척 중에 한 분이 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내가 그 가까운 친척이라서 아는데 그 딸이 죽는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내가 있었는데 어, 방에서 못 자요.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거는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방에서 못 자고 어, 거실에 앉아서 잠을 자요. 잘 수가 없는 거. 그 편하게 누워서 딸이 누워 있는 무덤을 옆에 동네, 그러니까 하여튼 시골 중소도시에 사시는데 딸이 무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누울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앉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앉아서 지내는데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이 고통은 뭐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슴에 묻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불가능해요.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잔다고. 생활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애도의 기간을 거쳐서 넘어가죠. 근데 애도는 어떻게 해서 되냐면, 어느 정도의 용서가 필요해요. 상대방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복수가 안 되고, 뭐, 결투가 안 되는 세상이죠. 이 밀양의 전도연은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서 용서를 해라 그래요. 그 영화에서는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냥 용서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살인자, 자기도 알고 있던 학원 원장이니까, 알고 있던 사람한테 용서를 하러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거는 좀 말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내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갔을 때 학원 원장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서로 둘이 면회를 해서 대면을 하죠. 창사를 가운데 놓고 상대방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연이가 돌아버리는 거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를 한다는 게 뭐냐고. 그래서 이 압도적인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용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아주 멋진 영화가 돼요. 이 어머니는 용서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용서한다고 말한 거죠. 발화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용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죽은 살인자를 용서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를 했다는 발화한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한문의 기사지만 어머니가 했던 그 용서의 과정은 시적 상상력, 힘으로서만 용서가 가능했을 거고, 그걸 어느 정도라도 이해가. 보통의 상황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기존의 상상력, 기존의 체제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시를 봤어요. 이 글 자체가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극시예요. 극시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시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시인가라고 질문한 거죠. 시가 꼭 운율의 방식으로 산문이 아닌 운율의 방식으로 운율의 형식을 고수해야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문에는 운율이 있어요, 없어요? 산문에도 운율이 있어요. 산문에도 운율이 있다고. 그 시는 도대체 뭐냐고? 내가 이런 시를 쓰니까
어떤 저 나의 스승이 되는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그래도 저 시가 뭐라고 생각해? 하고 나가 질문하더라고요. 오래전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음률이 있는 것도 시니까 그죠? 한문에도 있는 응? 율이 산문에도 있는데 그죠? 리듬이 산문에도 있죠? 운율의 형식을 고소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산문을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답은 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게 지금 질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예요. 어디까지 시냐? 이렇게 발표될 수 있는 건 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발표될 수 있는 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시의 영역이. 더 웃기는 거는 이 시가 시라고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어, 누군가에서 상을 줘도 될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인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더니즘, 한국 모더니즘 계열의 뭐 이름 얘기도 했죠. 이승훈 선생이 주로 그 관계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수상의 모더니즘, 한국 모더니즘, 음, 이상에서 뭐 이승훈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죠. 김춘수로 해서 이 계열, 이 계열의 승인을 받은 걸로 여겨지는데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이순 선생이 그런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상을 주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다른 기여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어쨌든 그런 장르의 판단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이상도 뭐 발표했을 때 김 선생도 그렇고 뭐 이승훈 시인도 그렇고 김준수 시인도 그렇고 이 장르가 도대체 이게 시냐라는 질문을 받는 그게 한국 모더니즘 계열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더니즘의 영역을 넓히는 거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왜 하냐면 이 기존의 시라는 장르보다 시적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어? 시라는 장르보다 시적 상상력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시적 상상력은 그런 시적 상상력은 이 어머니 이 압둘라의 어머니 압둘라의 어머니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적 상상력이 더 중요한데 그 시적 상상력이 누구한테도 있다? 이 어머니에게도. 그죠? 평범한 일상적이 되었던. 그 일상적이 된 시적 상상력이 있어야만 그 발라를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시적 상상력이 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이 된 거죠. 일상적이 된 거죠. 그런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봤어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어떤 그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가야 될 어떤 길의 모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기사, 신문기사 하나였는데 그 기사를 이렇게 내가 잘라서 보여주고 이걸 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시적 상상력이 일상적이 돼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걸 발휘해야 자기 삶의 가장 큰 난제를 풀 수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그래서 죽였다고 정당하게 교수형에 처하려고 그래요. 그 남편과 이 압둘라의 어머니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어머니가 당연히 용서한다고 대표로 말해야겠지만 둘이는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기를 마음먹었을 때 그분들이 겪어야 됐던 거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적 상상력의 상황인 거죠. 그걸 산문으로 조금만 묘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압둘라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산문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발랄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면 압둘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발랄이라는 청년의 죽음이란 짐도 같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만큼의 상상력, 시적 상상력이 있게 된 거죠. 물론 종교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이슬람이라는 좋은 종교에. 살아난 발랄은 살아났다고 좋아하고 행복했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죽은 압둘라의 죽음이라는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거란 말이죠. 이런 힘이 나온 거는 이슬람 신앙에서도 기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신앙은 심판을 전지자에게 맡기는 겸손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겸손은 지식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사 지식과 지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장부식이었던 장모님, 내가 시인이긴 했는데 장모님은 시집을 갖다 드리면 사진만 보셨어요. 글자를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거기 그분에게도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겸손이 있는 걸 눈치챘다고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챈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읽어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힘이 이런 지혜, 기존에 없었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견광부회가 아닌가 싶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그 책 중에서 제8장 용서하는 실용적 전략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챕터라고 여겨져서 이 챕터를 읽고 다시 시로 돌아올 거예요. 이게 미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예요. 전과자 워커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인지 마이클 레이놀즈의 딸을 킴버를 아무런 의미 없이 죽여버려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딸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레이놀즈 아버지가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게 이렇게 상상하겠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버지의 결심이 뭐라고 결심하냐? 이게 보통 인터뷰하면 이거 보세요. 누가 죽은 다음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어. 이걸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죠. 그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남은 세월호 그 부모들의 모임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많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삼진 아웃제 혁명이 일어나요. 이 삼진 아웃제 이거는 내가 이 얘기를 읽기 시작한 이게 그 상식 오래전에 이거 2014년 책이죠. 얼마 전 오래전에 읽은 건데 다시 그걸 생각한 이유가 그 최근에 그 무작위 살인, 응? 묻지마 살인, 응? 대응책으로 거론됐어요. 어? 그러니까 뭐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뭐 엄벌해 줘야 된다. 그죠? 엄벌해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 무기징역, 그죠? 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난 법무부 장관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죠? 이거랑 비슷한 마음 자세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했어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위법, 우리나라에서 삼진아웃죄가 언급이 됐었어요. 그 실행이 좀 되려다 결국은 안 됐을 거예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배를 주고 형량을 두 배로 하고 두 번째로 하면 심각한 범죄, 심각한 위법. 그러니까 심각한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좀도둑이 아니라 좀 심한 거. 그다음 세 번째 때 어떡하냐? 아웃이다 이거죠. 세 번째가 걸리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25년에서 무기징역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긴 예외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민 발의에 거쳐서 유권자 72% 찬성을 해서 1994년 봄에 확정을 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처벌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혁명은 슬픔은 혁명이 됐어요. 멋있죠, 여기까지. 이거 멋있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공 스토리하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실패했어요. 그것도 대실패를 해요. 이 억제에 관해서, 억제에 관해서 억제책이죠. 범죄는 억제하자 이런 거죠. 그 근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분석의 핵심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중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비용과 편익이 다른 경로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내린다는 거야.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이 소비자 선택 이론, 그죠? 소비자 선택 이론. 미래 타이 오를 때 대중은 어떻게 해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정치, 경제 정책의 기본 이론이에요. 정치나 정치학과 경제학의 기본 전제예요. 뭐예요? 기본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 대중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야, 사람들은 설마니 자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 보겠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응?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죠? 판단해서, 야, 쥐죽을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첫째, 대중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둘째, 뭐야? 그래서 이익자 손해를 따져본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다? 셋째, 이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정치과 경제학을 말했지만, 근대 학문, 거의 모든 근대 학문의 기본 전제예요. 응? 모든 근대 실용 학문,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의 기본 전제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 당연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지. 그리고 자기 손해볼 짓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에 따라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 잘못하면 내가 감옥에 오래 넣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이 사회과학, 시원한 한국은 좀 이상한데, 사회과학의 기본전,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 전부 다 이렇단 말이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전제를 두고 있다고. 범죄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 범죄학이죠, 여기서는. 경제학, 경제학, 범죄학이죠, 지금. 그지? 뭐 범죄학은 아니에요. 교육학도 그렇죠. 모든 사회학, 심리학도 그렇죠. 모든 사회과학의 근대적인 사회과학의 기본 전제예요, 이게. 이론을 통해서 이론이라는 게 소위 이론 있죠, 이론.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두는 거죠. 이런 전제를 두는 거예요. 범죄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크라는 게 레이놀즈예요. 레이놀즈가 그런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게 더 많네, 손해거든요. 누구로도 자꾸 또 생각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로 치러야 될 대가를 높임으로써 더 이상 강도질이나 도둑질이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묵지마 범죄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한 번만 저지르지 가만 안 놔둘 거야. 요새 왜 그런 거 있죠? 요새 또 뭐가 나오냐면 뭐 SNS에 어? 무작위 무작위 살인 SNS 일부러 이렇게 써요. 이거 좀 이상하게 지가 알아서 옮겨가니까. 예? 무작위 살인 예고에 어, 나이에 관계없이 엄벌하겠다는 어, 대책을 발표했어요. 똑같죠? 괜히 그 SNS 한번 썼다가 니들 혼날 거야. 이거 교육학에도 나오죠? 애들한테 그러죠? 그러잖아요. 이 보통으로 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생각이 들잖아. 그죠? 당연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은 처벌이 강해지는 게 민감하죠. 왜요? 우리는 사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범죄자는 그렇지 않아요.
범죄자라는 게 범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면 SNS에 그거 쓰는 애들. 그러니까 생각 없는, 응? 그러니까 사회적 이해 판단, 이해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 없는 아이들 있잖아. 걔네들은 이게 뭐, 그치?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SNS 관리하고 경찰 연락하고 막 그런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듣고서 언제 큰 아무 상관이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을 경우, 여기서 장애가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장애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요거예요, 요거. 사회적 이해 판단을 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심한 제재라고 해도 성공 내가 받겠어라고 생각이 들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제재를 과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삼진아웃제 해봐야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이 아니라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죠? 안 통하는 거란 말이죠. 더 그게 뭐냐면 오래 저지르잖아요. 근데 오래 저기 근데 나오는 사람은 몇십 년 해봐요. 그 나오는 게 48세죠, 60세죠. 이때 저지르는 범죄는 어떨까요? 이때 사람들 죄안 저질러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긴 형량을 협박을 주려면 젊은이들한테 협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20대 중반을 지난 사람한테 감옥에 넣어줘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 한참 젊은 사람들을 하면 아버지를 뺏는 거죠. 아이에게 아버지를 뺏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을 저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지 숫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흑인이나 흑인 정층에서 많이 일해요. 그래서 결론을 뭔지 아세요? 2011년 11월 캘리포니아가 두 손을 들어요. 포기한 거죠. 사람이 많아지고 감옥에 사람 수용수 인원이 얼마나 많아졌냐면 캐나다 3배인가 4배가 됐어요. 아버지 중에 20%가 감옥에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5분의 1이 감옥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게 맞아요? 그 감옥에 있는 분위기죠. 감옥에 있는 당연한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더 해볼게요. 이게 이 말컴 글래드웰이 대단한 점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아 그래 하고 말 텐데 말컴 글래드웰이 대단한 게 다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 기독교인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충동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면 복수로 무엇을 이룰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누구랑 비슷해요? 햄릿하고 비슷한 거죠. 햄릿. 유령이 나타나서 복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복수를 하는지, 무엇을 복수하는지를 왜 그러냐면 전근대 시대에 속하는 중세의 유령이 근대의 아들에게 복수를 명령한 거죠. 한 사례인 거예요. 근데의 아들은 복수의 효용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근대의 아들이니까. 근대법을 배운 거예요. 이 햄릿이 어떻게 돼요? 대학을 다니죠. 대학생. 대학을 다니죠. 대학생 아들한테 복수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복수를 하고 싶으면 두 놈과 싸우는 거죠. 이를 지금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햄릿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응? 햄릿을 위한 변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복수하고 싶은 충동과 싸우죠.
첫 번째,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와요? 햄릿에 그 읽어보면 독백이 무지 많이 나와요. 독백. 햄릿의 독백들이 뭐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내가 과연 복수를 해서 뭐가 남는가? 뭘 이룰 수 있는 건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복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진실인가부터 시작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언제 결정을 내려요? 북중국. 북중국 이후 클로디우스가 고백을 하죠. 개인적으로. 그걸 봐요. 그래서 클로디우스의 태도를 보고, 어, 어, 아버지 살해 사실을 확인하지만, 확인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햄릿이 뭐, 먹거리는 사람의 대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왜 하는지, 복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있어요. 근치대가 왔으니까. 복수가 뻔뻔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지금 복수하면 안 되죠. 복수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처벌받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신문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상대방이 때렸는데 상대방이 한 대 때려요. 화가 나서 내가 박살을 내버려요, 상대방을. 그럼 누가 처벌받아요? 내가 처벌받아요. 왜 처벌받아요? 소극적, 이거 많이 나와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어, 공사는, 어, 법적 처벌을 받는. 어떤 거냐면,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무지 때려요.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은 나한테 덤벼들다가 칼로, 손톱으로 한 대 있어요. 치고 내놨어요. 그 아내 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폭력의 행사는 법적 처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적 복수의 아노미 상태, 어, 가 돼버린 거죠.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런 법적 장치가 없다면 사적 복수의 아노미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런지 우리나라 뭐 그래갖고 막 계속해서 논쟁이 돼요. 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큰 부분은 용서를 하라고 그게 이 기독교의 철학이었으니까 매너미파의 특히 철학이었으니까 용서가 필수방향. 집에 참사한 사람도 용서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강력한 응징의 형식적 메커니즘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믿음. 그래서 이게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쓸모가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뒤집힌 U자형 곡선이 뭐냐면 처벌을 하는 순간 어느 한계를 지났으면 U자 뒤집으면 이렇게 거꾸로 바가지가 되죠. 어느 한계 있으면 처벌이 효과를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마이클 레이놀즈는 앞에 그 사람이죠. 마이클 레이놀즈는 어땠어요? 이 한계가 전혀 없었던 거죠. 법적 처벌에 엄벌에 엄벌제도 한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결국 역효과가 나고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뭘 믿었어요? 국가와 법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교현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이제 중요한 얘기를 슬쩍 했어요. 이게 이제 말콤 그레드웰이 나한테 제일 유일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너무 이거를 이 중요한 얘기를 슬쩍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즉 뭐예요? 근대적인 근대는 뭐예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게 근대 제도의 핵심이죠. 법 앞에서의 평등. 그렇죠? 근데 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대적인 제도. 그죠? 정치, 법, 모든 제도죠. 제도 자체의 한계가. 어떤 한계? 정의를 구현하는 한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소문자 정의예요. 저스티스. 이거는 뭐예요? 근대 국가의 소문자 제도죠. 근대 국가의 소문자 정의가 제대로 소문자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현재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의를 그것도 소문자 정의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팔근대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정의, 소문자 정의죠. 를, 의 제도를 대문자 정의, 그 본 뜻이죠. 원칙, 신의 뜻,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에 비추어, 어,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해석을 빼뜨리고 있어요. 일부러 빼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지죠. 이게 내가 말콤 그레드웰한테 유일하게 말콤 그레드웰을 한계라고 그럴까? 아, 이건 한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말콤 그레드웰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 전략이죠.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누가 사겠어요? 한계 또는 영업 전략. 어? 자기 전달하는 거죠. 전달을 더 중시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저기가 세상에 없네. 어떡하면 돼? 큰일 났네. 이렇게 사람들을 막막하게 만드니까 책 읽고 나서 기분이 찝찝해지겠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영업 전략이 이거 안 좋죠. 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좀 그런 걸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누구도 지금 시대에 공정하게 적용될 정의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시절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읽은 용서, 필자의 시 용서에 어? 압둘라의 어머니가 발랄의 불수용을 귀하게 용서해준 사건이 중요해진다. 왜? 이 용서는 어? 이슬람 율법의 정신, 즉 대문자 정의, 그죠? 신의 정의죠. 에 따라 기존의 정의, 소문자 정의죠. 다 아닌 압둘라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회하며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의. 어? 탈근대 시대의 정의겠지, 이거는. 여기서는 근대 시대라면 정의의 모범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로 시를 쓴 거고,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미국처럼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이란인데, 그죠? 이란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콤 그레드의 하나 더 예를 들어요. 그게 언제냐면 북아일랜드 분쟁 초기예요. 북아일랜드 분쟁은 나중에는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뭐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내전이 거의 벌어지죠. 근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폭탄을 만들거나 제동한 무기를 숨겨놓거나 대낮에 총격전을 하는 걸 금지했어요. 어?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시민사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장군이 폭도와 무장 세력을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이해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해를 못한 건데
힘과 권위를 선의로 행사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중요하냐? 어디 중요해요? 최근 교사들의 응? 어, 그 시위 사태 원인을 분석할 때 어? 기존의 이 처벌 방식 자체에 관한 반성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어? 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야 그거 핸드폰 보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이 뭐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요새 아이들한테는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힘과 권위를 선의로 행사하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오는 지점, 그 지점이 교사가 생각하는 지점보다 더 낮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최근에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는 건 좋지만 교사들 교사 사회의 응? 사회 자체의 응? 연구가 이런 측면에서의 연구가 결실이 요구된다. 응?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렇게 해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지만 그건 해야겠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대응 놔두고 시위를 하더라도 그건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지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팎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시위를 해서 정부기관이나 그런 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안으로 이런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우펄스에게 첫 집을 수색한 건 맞지만 전체 지역을 급습한 거는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란 말이죠. 아까 똑같죠. 삼진 아웃제를 모두에 적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들의 아버지의 20%가 감옥에 가 있어 버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남자는 그가 이끈 비교를 통해서 주의 최대한 힘을 행사했어요. 힘을 최대한 행사했으니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와, 잘했다, 박수 쳤겠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로. 결실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드는 쓸데없는 실험으로 몰고 간 거죠. 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힘이 주는 기대로부터 스스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때 힘은 뭐예요? 아까 말한 근대사회의 힘이죠. 이게 들어있어요, 안에. 분말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말끔 그래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혹은 영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 테니까 알아듣는 얘기만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이 주는 기대. 무슨 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힘이 바로 그거예요. 근대사회가 지금 그 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용서를 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중요해요. 사회가 정의를 유지할 수 없다면, 사회가 정의를, 소문자 정의죠, 이때. 대문자 정의는 불가능하고, 소문자 정의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응? 그러니까 공적인 사회, 사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어? 대문자 정의에 비추어. 대문자 정의라는 게 뭐, 신의 뜻, 뭐, 어쩌고 있겠죠? 양심,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뭔가, 뭐꼭 종교를 믿으려는 건 아니에요? 등에 비추어. 어? 나름대로의 소문자 정의를 어? 구축하고, 그것을 적절히 실천해야 한다는.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사회는 누구도 정의를 대신해서 실천해 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실천 안 해줘요. 자식이 죽었는데 복수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또는 이태원 참사의 부모들이 길거리를 떠도는 거예요. 이걸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사회가 할 수 있는 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내무부 장관도 안 물러났죠? 안 물러나요, 아무도. 그럼 사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 돼. 소문자 정의, 기존의 정의가 이게 맞는데 흔들리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녀의 친구, 부부 생활, 그리고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이게 마지막 말에 세상은 뒤집혀 있다. 그러니까 말콤 그레드웰이 근대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소문자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신 단지 나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땅다방 말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려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 하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서 도망칠 테니까 그 길 빼고 하는 거예요. 실을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 이만식 CNN에서 이란의 공개 처형 장면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2014년 4월 18일 새벽이 되기 전인데 카스피해 근처 마즈나다란 주의 북부 도시 노르에서 군중들이 모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2007년 19살이던 발랄은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17살이던 압돌라 호세인 자대를 부엌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발랄의 머리에는 두건이 씌어지고 발랄의 목에는 올가미가 걸리고 발랄의 어머니는 슬픔에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발랄은 소리를 지르다가 크게 기도를 하더니 조용해졌다. 신이여 용서하소서 뭐 그런 거겠지. 희생자의 가족과 함께 압둘라의 어머니가 군중들 앞에 나섰다. 압둘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후에 악몽의 세월이었으며 살인자 발랄을 용서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었다고 선언했다. 그런 다음 발랄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올라설 의자를 달라고 요청했다. 의자 위에 올라서더니 발랄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말했다. 용서한다. 그리고 그녀와 압둘라의 아버지는 발랄의 목에서 올가미를 풀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압둘라의 어머니는 살해당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살인자를 용서할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게 시인가? 이건 CNN 기사의 번역인가? 이런 장르의 판단이 무슨 상관인가? 압둘라의 어머니가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발랄의 교수형이 집행되었다면, 압둘라의 어머니는 발랄이란 청년의 죽음이란 짐을 평생 지고 가야 했을 것이다. 살아난 발랄은 자기가 죽인 압둘라의 죽음이란 짐을 평생 지고 가야 할 것이다. 압둘라의 어머니의 이슬람 신앙에는 심판을 전지자에게 맡기는 겸손이 있었다. 요게 뭐예요? 시적 상상력이죠? 시적 상상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쳐다보는 미래 완료형으로 미래를 먼저 읽어내는 거죠.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시적 상상력에서. 그런 겸손은 지위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응? 이걸 일자무식이었던 장모님에게서 본 적이 있었다. 내가 압둘라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장모님을 존경했었기 때문이고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겸손에 감탄했었기 때문이다. 장모님 자랑한 게 아니라 일자무식인 할머니들 많죠. 그 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